국제사법학회가 이제 내후년에 네. 2023년에 창립 30주년이 돼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참 아주 뭐라 그럴까 핵심적인 회원들이 수는 많지 않지만은 참 열심히 이끌어 가지고 네. 아주 참 우리나라 이제 국제사법 발전에 큰 토대를 닦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빛나는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내년 3년 10주년에 제가 특별 회고록을 좀 쓰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제사법학회가 해방 후에 그러니까 70 몇 년입니까? 그 75년인가 이렇게 발전한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려고요. 네. 그거를 이제 이 국제사법학회 발전을 하여간 큰 기쁨으로 생각해요. 네. 초대 회장님이셨죠? 국제사법학회 회장님. 회장은 아니고 이제 서울대학의 이호정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이제 부회장을 했는데 네. 열심히 그때 창립 멤버를 해준 분들이 전부 회장을 했어요. 그 후에. 네. 근데 제가 사실상 회장을 오래 했어요. 네. 오래 해서 네. 사실상 국제사법학회는 제 이름으로 나간 지 거의 10년을 해서 네. 이제 이거는 제 학회가 분신이시네, 분신. 학회가 아니냐고 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참 애정이 가는 애착이 가는 그런 학회죠. 원장님께서 특별히 국제사법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어떤 건가요? 계기는? 그거는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법시험을 고등고시라고 했는데 몇 년도에 합격하셨죠? 58년에 대학에 입학하니까는 이 국제사법이라는 과목이 선택 과목인데 네. 민법이라는 것은 뭐 그야말로 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해서 부피가 엄청 되는데 이거는 아주 얇은 건데도 책 하나밖에 안 되는데도 똑같은 100점이에요. 네. 과목 그때는 7과목 쳐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합격을 정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엄청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국제사법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역사가 그러니까 엄청 길죠. 1958년부터 공부를 하셨고 40년 거의 60년 된 거죠. 60년에서 70년에 걸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뒤로 그 역사를 잘 알죠.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네. 이제 100년 우리나라 근대사법제도 100년을 보면서도 네. 이제 그 국제사법의 역사를 항상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책을 국제소송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국제사법학회에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이제 학회에서 한국 국제사법학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게 되는 기회가 갖게 돼서 네. 그때 이제 저는 못 갔습니다만 제가 이호정 선생님하고 몇 번 추천해서 김문환 교수랑 몇 번 가셨다가 그분들이 돌아와서 학회를 같이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한일 간의 국제사법을 공동 연구한 거. 네. 그것이 이제 양쪽 일본서도 100년 전에 국제사법, 우리도 그걸 그대로 베껴놓은 국제사법을 가지고 있다가 참 그 100년 전 법을 다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국제사법을 2000년에 우리도 만들고 그 후에 일본도 새롭게 전면 개정을 했죠. 네. 그 업적은 이제 일본 국제사법학회와 이제 우리 국제사법학회 공동 연구 결과다.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에도 음. 유학을 하셨는데 그곳에서도 국제사법을 연구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후로는 제 전공은 국제사법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 갈 때도 당연히 국제사법 공부 하는 걸로 연구 하는 계획서를 것으로 쓰셨고,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내고 네, 일리노이 대학에 그것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피터 네, 헤이라고. 네, 그런 공부를 하러 갔지만 뭐 결국은 그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학부 로스쿨에 이제 국제사법을 공부하는 정도 끝인 네, 거죠. 그러나 이제 미국 국제사법을 공부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미국 국제사법이 그 당시 혁명적인 변화를 보일 때예요. 네, 그런 이제 잭슨 바커 사건이라고 뭐 그런 거를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유연한 황션할 기능적 분석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국제사법에 대해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여유 있게 유연성 있게 무슨 이제 살펴보는 그런 기회 그런 걸 이제 그런 방향으로 확립된 것이 미국 국제사법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대륙도 물론 그 영향을 받고 이제 그런 이제 국제적인 문제는 특히 그와 같은 이제 황셔널 어프로치라는 기능적 방법론 그런 것이 이제 새로운 국제사법의 하나의 이제 큰 토대가 됐죠. 네. 오늘날. 그런데 우리 음, 원장님 대한민국 특허법원이 처음 생겼을 때 초대 특허 법원장님도 하셨는데 국제사법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특허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그 당시에 이미 시대가 이제 뭐저 과학기술의 시대가 돼가지고 네, 특허법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대로 지식재산, 네, 지적재산법이 에, 엄청 중요한 것이 돼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불가피하게 된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그때가 그 국제 사법에서도 네. 지적재산권의 중심이 있던 아, 시대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80 몇 년인가 하여간 그때쯤에서 일찌감치 공업소유권 그 당시는 이제 지식재산권을 공업소유권이라고 네. 했는데 그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국제사법적 문제라는 이제 장문의 글을 쓰고 네. 그걸 제가 특허청 가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국제사법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사법적 문제를 좀 개척하는 아, 그런 길을 갔죠. 그러니까 특허법이나 음, 공업소유권, 말하자면 지적재산권법에 또 선구자 역할도 하셨고, 뭐 국, 선구자일 거는 없지만 어쨌든 국제사법을 우리나라의 이 정말 산실이라고 할 수 있고, 쭉 같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네요. 어쨌든 특허법원의 창설은 네, 하나의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그 계기가 발전 계기가 됐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지재권을 어, 변리사들이 다 공부했지 이 법률가가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허법원이 만들 때쯤에서 많은 법률가들이 이 지재권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지식재산권을.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지식재산권 학자도 있고 실무가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학회도 많이 생겼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적재산권과 국제사법과 아주 긴밀하게 네, 연결해 아주 가지고 안성맞춤으로 딱 그래서 시대가 돌아있군요. 그런 이제 국제사법의 중심이 지적재산권으로 가는 옛날엔 국제사법 하면 가족 문제, 국제 이혼이나 이런 것인 줄 알고 네, 이제 아주 무슨 좁은 범위 내에서, 그런 이제 가족법상의 문제인 줄 많이 생각했다가 이제 지재권 분야가 오히려 이젠 중심이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랑스러운 것은 특허법원이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생겼는데 그 당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법원이 이제 독립된 한 고등법원으로서의 하나의 이제 독립된 고등법원이다. 이렇게 볼 적에는
우리나라가 독일 다음이라고 그러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특허법원도 사실은 이제 다른 분야하고 조금 합쳐서 있고, 물론 이제 미국 그 특허법원 그 페데럴 서킷 그 하고 이제 그 독일 법원이 이제 참고가 됐지요. 두 개가 네, 두 개가 네, 모범이 됐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시기에 우리가 만들었죠. 그걸 만든 경우에는 우리가 근대 사법 100주년 네,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근대적인 재판소가 생긴 지 100년이 되는 걸 기념하는 그런 때예요. 네, 그래서 그때 윤관 대법원장이 아주 큰 업적으로 특허법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네. 지금까지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공우 원장님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책은 무슨 책인가요? 이거는 제가 쓴 책인데요. 우와, 국제소송 굉장히 네, 오래된 책 같아요. 84년에 썼는데요. 네, 제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사법연수원에서 강의한 날짜. 날짜를 아, 쭉 되게 썼어요. 네. 80, 8년 4월에 그 전에 또 1977년도 있는데요. 197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한 20년, 98년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99년, 2000년까지 네. 강의를 했어요. 국제소송이라는. 세상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래서 이게 그때 맨날 들고 다니던 책이 돼갖고 이렇게 헐었네. 너무 감개무량한 여기 자식과도 같은 책이겠어요. 그죠? 국제소송 개정판이라고 해서 네. 93년에 한 번 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공웅 이 책이 나온 게 몇 년도일까요? 84년이요. 1984년. 네. 네, 제가 대학생 때일 때네요. 그리고 우리 최공웅 원장님 그 아주 차복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할 때 신문 기사가 있어요. 잠깐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공웅 원장님의 동생이신 최달룡 변리사님 두 분이 친형제신데요. 우리 최달룡 변리사님은 기록의 달인 수집의 왕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 이력, 회고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공웅 원장님의 소식을 한번 그 당시 신문 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인가요? 소장님 PC 쓰셨던가요? 최달룡 변리사님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형은 고등고시 14회 수석 합격. 1962년 4월 25일 오후 갑자기 기자들이 집으로 닥쳐들었다. 형이 고등고시 사법과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그것도 거의 최연소자와 1살 차이로. 그런데 형은 아침부터 밖에 나가서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저녁에 집에 왔다. 지금이면 핸드폰으로 연락했을 텐데 형은 시험 직전에 편두염 때문에 많이 고생하여 시험을 포기하려다가 치렀다고 한다. 그런데 수석 합격에 우리는 너무나 기뻤다. 어머니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2년 전에 떠나셨다. 형은 학교 다닐 때도 늘 수석을 했다. 그리고 서울법대 졸업 직전에 이러한 수석 합격의 영광을 가져왔고 사법대학원 1기로 연수하게 되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형의 당시 합격은 의미가 있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있었고 법조계에도 혁명적인 개혁이 있었다. 종전 판검사 변호사 수습 15제도에서 이를 일원화하는 사법대학원이 1962년에 설립되어 제14회 고등고시 합격자부터 이곳에서 연수하게 되어 형은 사법연수원 1기가 되었다. 사법대학원은 1기부터 13기까지 총 450명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그 후 14기부터는 사법연수원이 생기면서 연수는 사법연수원으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형이 갖고 있는 신문 스크랩을 보면 그때의 감격스러운 기쁨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바로 최공웅 원장님의 모습이에요. 23살의 최공웅 군. 뭐라고 써있냐. 최고 득점 66.71점. 그리고 뭐라고 써있지? 중학때부터
뭐라고 써 있는데 1962년도의 신문입니다. 중학 때부터 수석을 다툰 수재. 그 수재 집안이 바로 최공웅 원장님과 이번에는 최공웅 원장님의 동생이신 최달룡 변리사님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에 끊고 다시 만들겠습니다.